그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전 세계 실시간은 아니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계됐었죠. 그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는데, 그게 이제 묵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역사가 다시 컴백하는 겁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해서. 이데올로기도 다시 이렇게 컴백합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종언 시대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언의 종언 시대. 예, 그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나 역사의 종언이 이렇게 잠시 좀 유예된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탈이데올로기 시대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란 말을 붙이면은, 포스트 이데올로기, 탈이데올로기인데 앞에 포스트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포스트. 그러니까,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후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좀 부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 시대가 이렇게 종언을 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자주 좀 망각되거나 혹은 이제 지워지거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는 이제 이데올로기 종언의 상징적인 사례로 이제 새누리당의 그 색깔 상징이 빨간색으로 된 거. 저는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인터넷 댓글 같은 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빨갱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 컴플렉스란 말이 없어요. 그 다 이렇게 사라져버렸어요. 레드 바이러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일거에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제일 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기여는 이미 선거 전에 한 겁니다. 더 기대할 게 있는지는 좀 모르겠고, 하여튼 저로서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기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서의 어떤 이념 지형에 있어서 이 빨간색이라는 게, 빨갱이라는 그 딱지라는 게 그 과거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파괴적으로, 위협적으로 이렇게 작동했던가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은 대단히 뭔가 좀 혁신적인 겁니다. 이 저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요즘 뭐라 그러나 이거 좌빨, 좌좀 뭐 있죠? 종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갱이란 말은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아니 본인들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빨간색이 이쪽인데. 거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빨간색을 두르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건 약간 좀 전도된 건데, 이데올로기가 끝났기 때문에 빨간색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대해졌고 그래서 받아들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박근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지지하려고 하니까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된 거죠. 순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진짜 가치를 드러내는 대신에 국민 대통합, 창조 경제, 민주 경제화 이런 경제 민주화 이런 모호한 말을 앞세우고는 뭐 당선됐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사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과거로의 퇴보와 동일시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3페이지 보시면은 버락 오바마도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을 새롭게 선언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개 이런 멘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주로 이게 실용주의나 실리주의, 현실주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어떤 실익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 실용적인 정책 이런 걸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식인데, 보통은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퇴행적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퇴행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제시한 거긴 한데, 저는 그런 반대 자체도 조금 퇴행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데올로기가 과연 사라진 것인가? 우리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데, NLL 공방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 지금 한창 국정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 이념 대립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단락의 이제 끝 문장 보시면은 이데올로기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촌스럽고 인기 없는 것이 됐을 뿐이다. 권력과 자본은 이데올로기를 숨기거나 새 옷을 입히고 분칠해 전혀 새로운 것이냐 위장한다. 별로 이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이 지난주에 나오는 거 보고는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 봤는데, 왜냐하면 왜 지금에서 이런 게 나오는지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여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2012년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는 그게 좀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살아있다라는 건데, 그게 작년에 새로운 뉴스인 것인지, 이미 한참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분위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 소개될 때도, 이게 과연 뉴스거리인지, 그건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여하튼 사례는 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해 놓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책의 어떤 장점입니다. 거기 그래서 사진 밑에 보시면은 그 사진 스틸 사진은 이제 영화 화성인 지구 침공에 나오는 이제 스틸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적의 기묘한 이데올로기 강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출시는 안 돼 있는데, 지적의 기묘한 영화 강의라는 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허버트 가이드 투 시네마인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VD로도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적의 영화 책들이 국내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 후속편입니다. 같은 감독이, 그러니까 여성 감독인데, 소피 파인즈인가 이제 그 감독이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 후속편으로. 근데 요번에 이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근데 그 이데올로기 강의에서 맨 처음에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이제 요 화성인 지구 침공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원래 제목은 아마 데이 리브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이 화성인들인데, 지구에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버젓이 이렇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딱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화성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상한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화성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글라스만 쓰면 다 보입니다. 벗으면 멀쩡해요. 멀쩡한데,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온갖 곳, 지구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경악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그거는 이제 SF 설정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 영화를 지적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 카펜터라는 사람이 이제 B급 영화계 조금 유명한 그런 감독인데, 이 80년대 말의 걸작이라고. 80년대만 아마 레이건 시대 때인데, 그때 그 당시 나온 어떤 걸작 영화라고 이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인에 비유하고 있지만, 그냥 그걸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현실을 대단히 신랄하게 풍자하고 고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다시 Get Real이라는 책으로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삶의 미시적인 부분까지 침투해서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도는 그 앞에서 이제 여기 나왔던 그러니까 허위의식으로서 이데올로기. 이게 여전히 우리 그 일상에 이제 침투해 있고 이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폭로하는 겁니다. 탈정치화된 현실의 저변에 사실은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 말은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자는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책의 장점입니다. 가령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기술 혁신은 이게 이제 그 기술 이데올로기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 과학기술 이데올로기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돼 있지 않고, 이거는,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이데올로기와는 좀 다른 어떤 객관적, 그렇게, 검증된, 보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인류의 어떤 진보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특정한 관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이데올로기죠. 이것도 이제 생태주의 운동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은 또 정치, 기술, 미디어, 노동, 환경, 그 다음 달라요. 기술 혁신은 소비자 요구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 만들어낸 욕망이며 아이폰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이게 새로운 통찰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제 이런 사례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 대개는 이제 탈중심적이고 민주적인 집단 지성의 산물로 여겨지지만 이것도 좀 편향적이라고 하는 거. 가령 미국에 관한 지식은 10만 건인데 비해서 통과에 대한 거는 10건도 안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현실의 반영이잖아요. 그대로. 저자는 온라인과 기술 혁신은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적 선택을 이끌어간다고 지적하면서 신기술에 대한 집착이 세상을 더 공평하게 만들려는 어떤 관심을 분산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적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지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주의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은 자신들의 환경 파괴 행위를 가리기 위해 환경주의를 내세우며 그린워시를 일삼는다. 그게 이제 그린워시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 환경 파괴를 감추기 위해서 친환경적 방안을 실행하는 신용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죠. 어디죠?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수익의 일정 부분은 이제 이런 환경을 보존하는데, 또는 무슨 공정무역 같은데 이제 원산지 노동자들에게 좀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윤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대한 환경주의자들의 어떤 사회적 요구하고를 잘 이렇게 좀 중재하려는 그런 어떤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여기는 빠졌는데, 우린 MB 정부의 걸작이 있잖아요. 녹색 성장. 아주 기묘한 조어이긴 한데, 이거는 나름대로 작품입니다. 처음에 이런 발상, NBA에서 나오진 않았을 테고, 이제 측근들 가운데 어떤 브레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내세웠을 텐데, 여하튼, 상당히 저자가 알았더라면은,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그런 사례입니다. 거기 넘어가시면은 4페이지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타벅스가 공정무역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코카콜라가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플랜트 보트를 생산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좋은 사례다. 저자는 환경 문제가
이데올로기라는 단어의 모든 의미를 이렇게 압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린워시 같은 은밀한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밝혀내고 우리가 폐기한 이데올로기를 구제할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약간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어떤 효과를 갖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데올로기가 죽었다라는 자기 기만적 믿음은 시장과 자본의 기득권을 옹호하며 진보와 변화를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이렇게 퇴행적인 걸 이렇게 간주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같은 거. 너는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같으면은 문학적으로는 한 60, 70년대 정도. 또 뭐 많이 거슬러 올라와야지 한 80년대 정도인데,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 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걸로, 좀 촌스럽고 이렇게 퇴행적인 걸로, 그렇게 이제, 치부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변화된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기만적이라는 고발입니다. 그리고 2009년 내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아랍에서는 이제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죠. 2011년 이후에 이집트 정세도 지금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것이 새로운 정치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자의 진단은 이게 명확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내지는 어떤 전략 같은 게 부재했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책에는 지젝을 인용한 대목도 있어요. 근데 최근 책들은 참고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젝을 비롯해서 이렇게 바디우나 이런 이제 유럽 쪽 좌파 철학자들이 코뮤니즘이라는 거를 어떤 일종의 대안으로서 어떤 새로운 정치적 이념으로 제시한 게 좀 됩니다. 그런 게 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전중가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9월 말에 한국에서 이제 이 철학자 대회 같은 걸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 주제가 공리주의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와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떠들 건 없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코뮤니즘에 대해서 아마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째 정도, 제가 알기에는 그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컨퍼런스 정도 되는데, 지금 아이디어 오브 코뮤니즘이라고 해서 책이 2권이 나와 있습니다. 1, 2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직 번역 소개되고 있지 않은데,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철학자 대회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 발표된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3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진행 중이에요. 이 저자가 그런 거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철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는 거고, 이게 현실적인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어떤 이념으로 이렇게 채택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진단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자는 각국에서 일어난 기존 체제의 전복은 잠시나마 자유라는 짜릿함을 선사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촛불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이제 비판하는, 대선 개입 비판하는 이제 촛불 시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이제 미국사 쇄골 시위 반대 시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돌이켜 보게 되면은, 분명한,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지 못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후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자와 같은 입장에서라면 이제 그런 비판도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위대에게는 자신들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좀 네거티브한 비전 정도, 좀 소극적인 비전 정도만 갖고 있었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비전을 이렇게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입니다. 그 다음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이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이제 저자가 잠시 사례 들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작품.
이게 이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소설이긴 한데, 그때 전체주의가 비단 스탈린식 전체주의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골수 사회주의자였는데, 다만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스탈린식 사회주의에 반대했던 거는 그 체제가 권위적인 체제였기 때문에, 혹은 뭐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반대했던 거고요. 자본의 독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웰은 대단히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세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제 지구 거의 종말 전쟁 이후에 이제 세 개의 패권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세 나라가 전제는, 그러니까 오웰이 설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두 나라가 힘을 합해도 한 나라를 당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이게 둘이 연합하게 되면 하나는 이제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곤란하니까 세 나라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데, 두 나라가 힘을 합해도 한 나라를 이제 이기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이 세 나라들의 그 균형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접근 계속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지만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외 관계는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이게 일종의 계급 사회인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15대 8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 기억엔 그런데. 그러니까 85%의 그 프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프롤레타리아에서 나온 무산 계급입니다. 여기 이제 일반 인민 대중이 있습니다. 85%의 대중이 있고, 그 다음에 당원이 15%입니다. 여기 이제 지배계급입니다. 당원이 15%이고, 근데 이 당원들도 둘로 나눠져가지고 2%의 내부 당원, 그럼 이제 13%는 외부 당원입니다. 일종의 이너서클입니다. 2%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윈스턴은 어디에 속하네? 요 외부 당원입니다. 외부 당원이어가지고, 외부 당원은 나름대로 당원이기 때문에 대외비를 좀 다룹니다. 그래서 스노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가의 어떤 속임수, 거짓말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됩니다. 이런 지배 체제에 대해서. 여기 85%의 대중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자유로워요. 이 1984, 이 오세아니아의 그 구호인데, 동물과 대중은 자유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이 85%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1984 하게 되면은 어떤 총체적인 감시사회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통 갖게 되는데, 감시하는 거는 요 15%만 감시 대상입니다. 여긴 감시하지 않아요.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어떤 자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계급적인 지위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정치 세력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파워를 갖게 될 텐데,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치합니다. 비유하자면 이게 뭐 그냥 천지나 어린애들 같은 겁니다. 동물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다. 요것만 감시합니다. 이게 1984 소설의 좀 특이한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회를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요들만, 이 15%만 감시하면 됩니다. 내부 당원은, 특권은 뭐냐면, 이 텔레스크린이라고 해서 감시 스크린 있죠? 항상 그 감시 스크린 하나 이렇게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 당원은 잠시 끌 수가 있어요. 텔레스크린을. 그게 이렇게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잠시 이제 감시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윈스턴이 이제 약간 그 일기를 씁니다. 이게 이 작품은 반유토피아 소설로서는 원조가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나온 우리들이란 20년대에 나온 작품인데 예브게니 자미아틴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오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따왔어요. 어떤 모티브 같은 거를. 혹은 설정이라든가. 그래서 영향 관계가 좀 분명하기 때문에, 오웰에게 돌아갈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평가의 상당 부분은 원래 자미아틴한테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여기도 이제 빅브라더가 있지만 여기는 은혜로운 분, 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통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인공이 이제 뭔가를 기록합니다. 여기 윈스턴도 거기 일기를 쓰죠. 일기를 쓴다는 게 대단히 좀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라는 모티브는 이제 우리들의 주인공도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대서사시, 단일 제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예찬하는 이제 서사시를 쓰려고 하는데 그 이제 자기 내면의 어떤 기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뭔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계기를 갖게 해주는 게 이제 여성입니다. 그리고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이 먼저 접근합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름도 없어요. 주인공이 D503입니다. I330이 접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윈스턴한테 줄리아라는 여성이 이렇게 뭐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회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티프들 같은 경우에 이 작품의 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결말에서 막 이렇게 수술받고 치유되고 하는 거, 그것도 원래 우리들의 나오는 결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고 있어요. 어쨌든 대표적인 반유토피아 소설인데 그 차이점은, 근데 이런 설정 자체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반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설정도 똑같아요. 여기 매피라고 해서 이제 여기 반란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I330 같은 경우는 그 반란 세력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포수 파괴해서 이렇게 접근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그것만 좀 다릅니다. 줄리아는 이 형제단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반란 세력하고 좀 무관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윈스턴은 이 형제단원들하고 어떻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기 내부 당원이었던 이제 오브라이언이라는 상사가 있는데 형제단으로 이렇게 오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려다가 이제 체포가 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문받고 그다음 수술당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는 윈스턴이라는 주인공이 여기 동원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조작입니다. 뉴스피크 신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사고를 조종하기 위해서 말 자체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죠. 언어를 지배하게 되면 사유를 장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 생활 같은 걸 이렇게 다 통제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강압적인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통제 다 보여줍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자각한 주인공이 과연 이 시스템 자체를, 이 체제 자체를 과연 변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오웰은 대단히 이 작품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다룹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지식인의 한계입니다. 지식인의 어떤 한계 내지 무력함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의문한 거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디스토피아, 그런 사회, 시스템이 의무란 게 아니고 윈스턴의 이런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주의 체제를 이렇게 타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문한 소설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984에서는. 그 점이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윈스턴은 소설에서 보면은 대중의 그 힘에 대해서, 인민의 힘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하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접촉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이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신은, 윈스턴은 일기 쓸 때부터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패배자예요. 언젠가 발각될 거고 자기의 반란 행위라는 걸 실패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라면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윈스턴이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 대중을 각성시키는 건데, 근데 이런 연결고리가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는 좀 반대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1984는 오웰의 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50년에 죽기 때문에 이건 49년에 발표하고 일설에는 저런 게 있어요. 이게 작품이 이렇게 음울한 거는 그 오웰이 이게 좀 병마에 시달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 세상 바뀌기 어려워 이렇게 그 결말이 그래서 그렇게 좀 비관적이라는 게 설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느냐? 이제 사회주의 소설에서는 그런 거, 본격 사회주의 소설, 고리끼 어머니 같은 소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 얘기부터 잠깐 쉬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